자, 그러면 이제 뉴스페이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자, 그러면 국방의 뉴스페이스는 뭐야? 아까 뉴스페이스가 뭐 민간이 주도하는 뭐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아, 그럼 국방의 뉴스페이스는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국방? 이건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미국에는 이제 SDA라는 조직이 있어요.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인데요. 그 조직에서 결국 국방의 우주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NDSA라는 National Defense Space Architecture라는 굉장히 큰 빅픽처를 그렸습니다. 이 빅픽처를 보시면 크게 이제 5개의 레이어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결국 우주에서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위성으로 통신망이 구축되면 그 위에 또 하나의 레이어가 뭐가 올라가냐면 트래킹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뭐 조기경보 위성, 뭐 정찰위성, 이런 뭔가 지구상의, 지상의 뭔가를 트래킹할 수 있는 트래킹 위성들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 그 통신 위성하고 위성 간 통신으로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레이어가 이제 커스터디 레이어인데, 요거는 조금 생소합니다만 이 커스터디 레이어라는 거는 결국은 우주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정찰위성에서 뭘 찍거나 뭐 했을 때 찍은 걸 전부 지상으로 내려서 지상에서 프로세싱하고 지상에서 지휘 통제를 다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아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위성이 올라가는데 그 위성들 데이터를 다 받아서 지상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결국은 위성 위에서는 고속도로가 뚫려도 지상으로 내리는 역에서 바틀렉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우주에서 처리를 하고 이제 지상으로 내리는 거는 제한된, 정제된 이런 데이터들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커스터디 레이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기술로는 온보드 프로세서입니다. 이제는 위성이 사실 위성에 들어가는 컴퓨터는 우리가 다른 시스템들 뭐 지상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컴퓨터들보다는 조금 사양이 떨어지거든요. 안정성이 중요했고, 근데 이제는 위성에도 굉장히 고연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온보드 프로세서가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게 우주 쪽에 3개의 레이어가 있고 옵셔널로 내비게이션 레이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레이어는 GPS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미국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요거에 에이딩도 하고 혹시 GPS가 뭔가 어웨일러블하지 않다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까지 이 저궤도에서 어떤 에이딩 개념으로 넣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지상의 서포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이런 빅픽처를 만들었고, 이것이 그러면 이런 플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체가 나타난 거죠. 트랑시 제로라는 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아래에 있는 4개 회사들, 로키드 마틴, 욕스페이스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위성을 각각 10개씩 생산하는 계약이 맺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와 S레이디스에서 정찰위성을,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조기경보 위성입니다. 트래킹 레이어의 위성을 4개씩 만드는 이런 계약이 맺어졌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특이점은 뭐냐면 이 스페이스X의 저 위성이 뭐냐면 아까 스타링크는 통신 위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페이스X가 트래킹 레이어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링크의 위성 본체를 기반으로 정찰 위성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체로 다가와 있고, 이것이 결국 금년 말까지 다 올려져서 이 테스트 페이지에 대한 우주 검증을 다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요. 이제 이걸 보시면서 약간 혼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블랙잭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블랙잭이라는 프로젝트는 결국 이 SDA에서 주관하는 NDSE의 트랑시의 제로를 위한 기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미국 달파에서 만든 기술 검증 프로젝트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고 한데, 그 블랙잭에서는 저 로키드 마틴에서 위성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렇게 기술 검증하는 이런 걸로 추진되어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자료가 좀 되게 혼선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은 다파의 기술 검증 프로젝트고, 이 실체는 여기 NDSA의 트랑시 제로가 테스트 페이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트랑시 1이라는, 이거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퍼스트 오퍼레이셔널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여기에는 126개의 요 T1, TL이라는 게 트랑시 1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요. 126개의 위성을 올려서 첫 번째 퍼스트 오퍼레이셔널 페이지를 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이 계획이 놀랍게도 2024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현실적인 것들하고는 미국은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달라도 너무 다르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업체 선정하고 계약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2월 28일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요크스페이스가 아까 그 트랑시 1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계약 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실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트랑시 제로에서는 통신위성을 로키드 마틴하고 요크스페이스가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랑시 1에서는 노스롭 그루만이 또 추가됐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미국은 이미 기술도 다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업체, 산업체의 어떤 기반도 풍부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획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DSA 아까 제가 그 5개의 계층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임무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 이거를 계층별로 잘 세분화했고, 또 계층 간의 연결고리를 잘 정의해서 각각에 대한 개발도 명확하게, 애매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위성을 만들겠다, 이거보다는 그 특성에 맞는 정확한 위성을 만드는 걸로 구별을 하고 있고, 각각의 연결고리를 잘 엮어서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설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여하는 기관들도 보시면 각각 레이어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결국 이 우주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산업체의 역량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 하나의 큰 빅픽처를 만드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과 기술의 균형적인 쓰임,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들과 벤더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일정 계획인데요. 저기 보시면 메뉴에 블랙잭 데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달파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 계획에는 지금 21년, 22년도에 이렇게 10개 위성이 올라가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서 관련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저거 맨드레이크 2라는 저것도 굉장히 작은 초소형 위성인데요. 이런 프로젝트도 결국은 다 이 그 NDSA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된 프로젝트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각각의 또 시험 위성들을 이렇게 다 올려서 기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트랑시 제로의 경우에도 이렇게 각 기관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 위성을 올려서 테스트를, 우주 검증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랑시 1에 가서 이 많은 위성들을 올리려는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이렇게 해서 앞에 페이지가 진행이 되는 중에 다음 페이지를 또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앞에 했다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도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참여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 뉴스페이스라는 게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국방에서도 이런 뉴스페이스의 변화가 오고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V 모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 개발에서도 저는 이 V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위성을 올릴 때, 이럴 때에는 위성을 만든다는 거, 위성을 올린다는 거,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위성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뉴스페이스라는 이런 새로운 물결을 저희가 이해하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절실한 부분이 이 위성을 개발하는데 왜 개발해야 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작점은 저는 need, 결국 미션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주어지면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일단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그것이 위성의 개발로서 커버될 수 있는 거라면 그때 비로소 위성의 개발을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위성이 개발된 이후에 운용을 하게 되는데 운용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우주 개발, 위성 개발의 시작점은 need, 미션에서 시작이 돼야 될 것이고, 위성을 개발하면 결국 마지막에 활용, 어떤 미션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그럼 결국은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운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위성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단순 명료한 V 모델이 우리가 앞으로 많은 우주 개발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생각하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이 세미나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이런 전체적인 우주 개발의 플로우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도 여기에 적재적소에 막는 도구들이 서포트 돼야 아까 같은 그런 매스 프로덕션 메가 컨스텔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그 많은 위성들의 개발들을 다 소화할 수도 없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미션에 충실한 연구 개발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앞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임무가 주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파에서 분석한 건데요. 여기는 명확합니다. 결국 정지궤도에 위성을 하나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1.2 빌리언 달러입니다. 여기는 발사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정지궤도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궤도에 위성을 90개를 올리는데 드는 비용을 토탈 다 해본 발사 비용까지 540 밀리언 달러입니다. 자, 여기에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위성의 단가예요. 결국은 굉장히 저렴하게 위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를 찍어낼 때와 90개를 찍어낼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페이스라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의 뉴스페이스를 맞이할 때에는 이 단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이 단가라는 것도 개발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개발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시스템화되고 가급적이면 도구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질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에어버스 예를 들었던 것처럼 툴루즈에서 만든 어떤 설계 도안을 가지고 플로리다에 넘겨서 생산해 내려면 결국은 요들 간의 이 간의 어떤 소통, 결국 인터페이스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의 도구화, 자동화 이런 것들이 적용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고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설계한 건 내가 만들어야만 만들 수 있고 내가 검증해야만 검증할 수 있고, 이런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뉴스페이스를 맞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컨트롤을 일단 국방 주도로 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스펙트럼 컨트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이 과거에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이란 개념이 여기 리얼로케이션 스펙트럼, 재할당이라는 개념이 다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은 쉐어링 스펙트럼입니다. 이제는 그 많은 위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위성 하나하나에 부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쉐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 여기에 기본은 전체적인 통합 관리가 돼야 됩니다.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쉐어링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펙트럼 쉐어링에 대한 프레임워크까지 만들어져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뉴스페이스, 국방 뉴스페이스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화두를 던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리하고자 마지막에 이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뉴스페이스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관점은 뉴스페이스는 매스 프로덕션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쳐서 안 되고 사실은 저 매스 프로덕션 메가 컨스텔레이션이 가능하려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위성을 올리는데 몇백 개씩 올리려고 하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명확한 수익성이 있어야 보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민간 쪽에서는 당연히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 쪽에서는 특히 어떤 임무에 대해서 국방에 명확한 명백한 임무가 있어야 그 많은 위성을 만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하면서 몇백 개 위성을 어떻게 만들어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탕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임무 활용 모델이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여기에 근본적으로 더 내려가 보면 결국 우주 산업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런 빅픽처를 그리고 어쩌고 해도 신나게 할 수 있고 빨리빨리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이미 산업 기반이 다 돼 있어서 이걸 제안만 하면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미 기술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이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려고 했더니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저기밖에 없고요. 저기서 이 사업하고 있어서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도 결국 이게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뭐 딱 선을 그어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탑다운을 떠나서 바텀업으로도 각자 각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우주 산업의 기반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이제 조만간에 우리에게도 급격하게 올 수 있는 이 뉴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